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강간 등 성폭행으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에 관해서 변호사 조기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의 목차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향후 사건 처리 절차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는 일. 두 번째, 만약 폭행, 협박 등이 전혀 없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라면. 세 번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라면. 네 번째,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라면. 다섯 번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부모님 등 보호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첫 번째 목차,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향후 사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데 다른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여학생으로부터 강간이나 성폭행 등을 당했다라고 신고 고소당한 경우 사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아들도 미성년자지만 강간 등 성폭행 신고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만 14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는 아들일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를 상정해 보도록 합시다. 만 14세 이상의 아들이 강간이나 성폭행 등으로 신고당한 경우라면 1차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상대편 여학생은 피해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무죄가 입증이 되면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이지만 검사가 우리 아들한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들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사안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형사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강간 등 전과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 검사 판단하에 일반 형사 절차로 진행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것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최종적인 불이익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소년원까지 수감될 수 있는 형사 절차에 준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으로서 형사 절차와 유사한 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들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부터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까지 중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소년 분류 심사원 등 수감기관에 일시 수감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사 절차와 소년 절차 모두 우리 아들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고, 우리 아들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는 게 밝혀져서 형사 유죄 판결이든 소년보호 처분이든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상대편 부모는 그러한 처벌이나 처분은 근거로 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드님이 강간이나 성폭행 등으로 신고나 고소 등을 당한 경우라면 부모님으로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아들이 정말로 폭행, 강압 등을 사용해가지고 상대편을 억압하는 성폭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상대편과 순수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이 사건화된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알아본 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마지막 목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목차, 폭행, 협박이 전혀 없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는데 신고 고소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죠. 이 경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든 검찰 단계에서든 법원 단계에서든 무죄 주장을 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거나 설령 기소당한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다라면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들의 부모라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는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드님과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협박이 전혀 없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적절한 대응에 따라서 무죄, 무혐의 등 아드님에게 불이익을 일체 남기지 않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음 목차인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아드님의 성관계 상대방인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있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역시 이것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아드님에게 성폭행 등의 고의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범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여 내려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고 우리 아드님이 그것을 부모님께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형사 유죄 판결로서 교도소에 가거나 아니면 소년보호처분으로서 소년원에 장기간 수감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역시 폭행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방어를 통해 가지고 아드님에게 내려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것,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입니다. 어쨌든 강간 등 성폭행으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사안과는 다릅니다. 소년 사건의 상당수, 즉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상당수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이나 성폭행 등으로 신고당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아드님의 불이익이 일체 없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또 설령 아드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드님에게 내려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범죄에 관해서는 남자의 진술은 증명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취급이 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진술은 증명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취급되는 현실적인 수사 재판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술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신중한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에 대한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미성년자인 우리 아들이 강간, 성폭행 등의 신고를 당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소년 사건과 성범죄에 정통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